외로움은 왜 밤에 더 깊어지는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간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찾아오는 고요함.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을. 밤은 인간에게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일로, 사람들로, 온갖 할 일들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롯이 나 자신만 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 낮에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을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저녁에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밤 11시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는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 뿐입니다. 왜 밤의 외로움은 이렇게 깊을까요? 그것은 밤이 우리에게서 도망칠 곳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룰 수 있었던 것들이 밤에는 정면으로 우리를 응시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이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밤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도망치며 살게 된다고. 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낮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든 밤은 정확하게 당신의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깊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을 외면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6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아무 일정도 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던 그녀에게 이 고요한 아침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인생이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떠날 때, 은퇴를 할 때,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나 친구와 헤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바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공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구할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의지는 방향을 잃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달려오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느끼는 관성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립니다. 직장 생활 35년을 마치고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골프도 쳤습니다. 그러나 2달째부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험, 취업, 승진, 결혼, 육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고 그 바쁨이 외로움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가 되면 그 목표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직장에서의 목표도 달성했거나 포기했고 이제 남은 것은 조용한 일상뿐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늙어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바쁨이 사라졌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쁨으로 자신을 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덮개가 벗겨졌고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온 공허함과 직면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 주었으면. 외로움은 항상 밖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반면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타인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독은 밖이 아닌 안을 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약함이고 고독은 강함이다. 외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고 고독한 사람은 자신에게 충실하다.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매일 밤 혼자였습니다. 처음 1년은 외로움에 짓눌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고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째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나쁘지 않네. 그 순간 그녀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당신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다. 그것은 타인도 자신도 없는 상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외로움입니까? 고독입니까?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연락하고 만나려 한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평화를 느끼고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삶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때 당신의 손은 자동으로 휴대폰을 향합니다. 화면을 켜고 SNS를 엽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유튜브를 클릭합니다. 30분 후 당신은 더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외로울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즉각적으로 메우려는 행동입니다. SNS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TV를 켜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그 순간의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일종의 고통이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피한 순간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다툰 후 혼자 남은 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셨고 그것이 2잔이 되었고 결국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온 것은 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62세 여성은 외로울 때마다 홈쇼핑을 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가 오는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열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쌓여가는 물건들과 카드 청구서만 남습니다. 왜 이런 행동들은 위로가 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답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극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 외로움과 충동은 위험한 관계를 맺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평소라면 연락하지 않을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충동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한 남성은 외로운 밤에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문자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방은 읽었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충고는 간단합니다. 외로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그 감정을 견뎌라. 견디는 힘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위로를 찾는 행동이 왜 더 큰 상처가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CHAPTER 5640만 2050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 밤 10시 30분.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될까?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누가 받아줄까? 누가 나와 이야기해줄까? 이 순간 당신은 위험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 이것은 외로움이 주는 가장 강력한 충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충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한 선택은 항상 잘못된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가 아닌 결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53세 여성은 이혼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어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받았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는 순간, 당신을 상처 입혔던 사람, 당신을 이용했던 사람, 당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마저 그리워하게 됩니다.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로운 밤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았지만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나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순간 당신은 그 관계를 망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다. 후회는 항상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워서 보낸 문자, 외로워서 건 전화, 외로워서 만난 사람. 그 순간에는 위로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한 여성은 외로움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다시 만났고 결국 또다시 상처받고 헤어졌습니다.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외로움은 일시적이었는데 후회는 오래가네. 당신이 지금 전화를 걸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진짜 대화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누구라도 필요한가? 만약 후자라면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그 충동을 견디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사람들. 나를 알아봐줄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굽히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타인의 눈은 거울이 아니라 왜곡된 렌즈다. 57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그는 동창회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밥값을 계속 냈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당신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은 잠깐의 환상만 줄 뿐이다. 더 심각한 경우를 봅시다. 62세 여성은 SNS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개수를 세고 댓글을 기다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오늘은 좋아요가 20개밖에 안 달렸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그녀의 자존감은 타인의 클릭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정 욕구가 삶을 망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고,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 시작할 때, 한 남성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봉사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세요라고 말할 때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봉사는 수단이 되었고 인정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보내려는 그 메시지, 당신이 지금 올리려는 그 SNS 게시물, 당신이 지금 하려는 그 행동, 그것은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멈추세요. 그 행동은 당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의존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에서 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관계에 매달리면 관계가 당신을 삼킨다.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나를 위로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존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 54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녀는 그 친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바빠서 만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고, 친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질투가 났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졌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의존을 견딜 수 없었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답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을 때 아름답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무너진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60세 남성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전화하고 항상 함께 있으려 했고 그녀가 다른 일을 하면 섭섭해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 없이 당신도 외로울 텐데. 그러나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았고 결국 떠났습니다. 관계가 삶을 망치는 시작점은 정확히 여기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필요로 여기는 순간, 필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는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상대방을 지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우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자 다시 추웠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가깝지만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둘 다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나라는 중심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정말 끝인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 두려운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한 발 물러나세요. 관계가 당신을 삼키기 전에. 외로울 때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외로운 밤, 당신은 문득 생각합니다.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이 도시를 떠나야 하나?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또는 반대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나?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려는 그 결정은 10중 8구 잘못된 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격렬할 때 내린 결정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가장 나쁜 조언자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56세 남성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외로운 주말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두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월요일 아침,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는 후회했습니다. 제 취업은 어려웠고, 경제적 불안은 더 큰 외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왜 외로운 마음으로 한 선택은 항상 틀릴까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61세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어느 외로운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친구가 말렸습니다. 한 달만 더 생각해봐. 한 달 후, 그녀의 생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이었지만 이혼의 결과는 평생 갈 것이었습니다. 이직, 이사, 관계의 끝,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명확한 정신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빨리 변화가 필요해.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조급함은 지혜의 적이다. 외로움은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당신을 어리석게 만든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기적 위안만 추구하게 됩니다. 한 남성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급하게 만난 사람과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더 큰 불행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때 천천히 생각하지 못했을까?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외로울 때는 현상 유지를 하라.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고, 아무것도 끝내지 마라. 그저 견뎌라.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진다. 당신이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움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려는가? 아니면 진짜 이것이 필요해서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기다리세요. 최소한 한 달은 기다리세요. 충동적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되는 과정. 지금 이 외로움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이 당신을 평생의 후회로 이끕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 내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고통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순간의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순간적 감정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폭군의 명령에 복종하며 미래의 자신을 배신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53세 여성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 여행만 다녀오면 달라질 거야.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외로움은 그대로였고 빚만 남았습니다. 59세 남성은 외로운 밤에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심심풀이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독이 되었고 퇴직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순간의 위로가 10년의 고통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위로는 진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통증은 잠시 사라지지만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은 악화되고 나중에는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 통찰을 들어봅시다. 욕망은 이성을 속인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 말하는 것이다. 한 여성은 외로움에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예뻐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러면 덜 외로울 거야. 수술은 성공했지만 외로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외로움에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을 함께하면 자주 만날 수 있고 덜 외로울 거야. 그러나 사업은 실패했고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충동적 선택의 패턴은 항상 비슷합니다. 첫째, 외로움이라는 강렬한 감정. 둘째, 이것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착각. 셋째, 급하게 내린 결정. 넷째, 일시적 위안. 다섯째, 더 깊어진 후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욕망은 기억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번에 후회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착각한다. 당신의 충동적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의 결과는 영구적일 수 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충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찾는 사람들. 밤 9시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없고 책을 펼쳐봐도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엌 찬장 안에 소주 한 병. 한 잔만 마시자. 기분 전환 좀 하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술에 대해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술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잊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다음날 아침에 청구된다.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사별 후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병으로는 외로움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병이 되었고 3병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외로운 사람들은 술을 찾을까요? 술은 일시적으로 뇌의 억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느슨해집니다. 외로움도 잠시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술이 나를 편하게 해줬어.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말합니다. 술은 외로움을 지우지 못한다. 단지 당신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면 외로움은 더 선명해진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습관이 되는 과정은 매우 빠릅니다. 뇌는 보상 회로를 학습합니다. 외로움 술 일시적 위안이라는 공식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동으로 술을 찾게 됩니다. 62세 여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는 외로운 저녁마다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한 잔 정도는 건강에도 좋다던데. 그러나 한 잔이 한 병이 되었고 매일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술 없이는 저녁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술은 외로움을 지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째, 건강 악화. 간, 췌장, 뇌. 둘째, 경제적 부담. 술값은 계속 늘어납니다. 셋째, 더 깊은 고립.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사람들은 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두 번 외롭다. 한 번은 원래의 외로움으로, 또 한 번은 술이 만든 고립으로. 다음 날 아침 더 깊어진 공허함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숙취로 머리는 지끈거리고 입은 바싹 말랐고 몸은 나른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정신입니다. 어젯밤의 취기 속에서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까? 혹시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까? 확인해보니 정말로 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중해. 후회스럽다, 미안하다, 다시 만나고 싶다. 깨어있는 정신으로는 절대 보내지 않았을 메시지들. 이제 그 메시지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남성은 외로움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200만 원어치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만 가득. 쇼펜하우어의 충고는 냉정합니다. 술은 도피처가 아니라 감옥이다.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외로움은 더 강해진다. 쇼핑, 드라마, SNS 도피의 함정.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사람은 드라마로, 어떤 사람은 SNS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잠깐의 위로를 찾는 것이고 모두 긴 후유증을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의미한 활동으로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게 해줄 무언가에 중독된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다. 홈쇼핑에 빠진 63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그녀는 외로운 저녁마다 홈쇼핑 채널을 켭니다. 화려한 상품들, 열정적인 쇼호스트,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라는 독촉. 그녀는 전화기를 듭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식품, 운동기구, 주방용품을 주문합니다. 택배가 오는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 변화가 있어. 그러나 상자를 열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쌓여가는 물건들과 카드 청구서만 남습니다. 방 한쪽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소유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공허함을 증명한다. 당신이 물건을 계속 사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는 행위 자체가 잠깐의 흥분을 주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빠진 55세 남성도 비슷합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드라마를 봅니다. 한 편이 끝나면 다음 편을 자동 재생합니다. 밤을 새우며 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삶에 몰입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현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 화려한 삶과 자신의 평범하고 외로운 삶이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SNS에 중독된 60세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끊임없이 스크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SNS를 끄는 순간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는 순간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고통, 그것을 잊게 해줄 활동 일시적 마비 활동이 끝나면 더 큰 고통 다시 그 활동을 찾음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 투자 중독.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잠깐의 위로가 남기는 긴 후유증. 당신은 도피하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 멈출 수 없는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욕망론이 답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한다. 한 욕망이 충족되면 다음 욕망이 나타난다. 이것이 인간 고통의 본질이다. 그리고 중독은 이 끝없는 욕망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다. 홈쇼핑, 드라마, SNS, 게임, 유튜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외로움이라는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도망친다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꺼번에 당신을 덮칩니다. 일에 몰두하며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들. 바쁘게 살면 외롭지 않아. 이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일 중독이 주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몰두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 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가 공허할 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분주함이라는 마취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산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57세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집에는 대화 없는 아내와 텅 빈 저녁 시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혼자 있기 싫어서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일중독의 위험은 그것이 생산적인 도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쇼핑과 달리 일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착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당신이 일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일중독이다. 바쁨 속에 숨은 공허함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며 계속 무언가를 하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바쁘고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야. 60세 자영업자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면 샤워하고 바로 잤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일로 가려왔는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일이 끝나는 순간 찾아오는 더 큰 외로움. 이것이 일중독자의 운명이다. 그들은 평생 멈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급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지어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들의 정체성 전부였고, 일이 그들의 외로움을 가려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일이 도피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몸도 파괴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결국 당신 자신도 파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수많은 순간들도 혼자입니다. 54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 1분도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항상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불안했습니다. 지금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것은 어디서 올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두려워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진짜 욕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미룰 수 있습니다. 60세 남성은 퇴직 후 처음으로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아무 일정도 없는 날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그는 견디지 못하고 무료 봉사활동을 찾아다녔습니다. 경로당에 나갔고 동호회에 가입했고 온갖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자 있지 않아도 돼.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고독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인생의 중심이 흔들린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하는데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중심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힘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타인이 떠날까봐, 관계가 끝날까봐, 혼자 남을까봐. 그래서 관계에 매달리고 타협하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과 친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고독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인생의 중심이 흔들린다. 타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착각.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 가장 비참하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적어도 정직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배신감을 동반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왜 외로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주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관계들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대화, 형식적인 만남,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도 왜 외로운가라는 좌절감만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위로, 타인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중심이 되면 정작 나는 사라진다. 62세 남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갔고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택했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된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없구나. 그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찾아왔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그에게 나 자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관계가 잘 풀리면 행복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절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나뭇잎과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닐 뿐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을 때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죠. 그러나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드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단단한 중심을 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마이너스 자기 혐오의 시작. 외로운 밤,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순간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외로울 때 절대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자기 비난은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도구로 만든다. 56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혼 후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더라면 아내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 비난이 인생을 망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외로움이라는 감정. 둘째, 나는 왜 외로운가? 라는 질문. 셋째,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 넷째, 자기 혐오. 다섯째, 자신감 상실. 여섯째, 더 깊은 고립. 61세 여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는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하자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그런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녀는 스스로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었고 그 자기 혐오는 그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때로 외로움은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피상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의미 없는 만남을 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지혜다. 실제로 많은 경우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자녀는 자랐고, 친구들은 이사를 갔고, 동료들은 은퇴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바쁜데 나만 이렇게 텅 비어 있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한 남성은 SNS를 보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 가족과 함께 웃는 모습들, 여행, 모임, 축하 파티. 다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혼자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SNS는 현실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준다.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 비난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자신을 싫어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더 외로워지고 자신을 더 비난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 끊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지금 외롭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외로움은 인간적인 감정이다. 자신에게 관대해야 한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의 위험.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 같아. 이 생각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연민을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항상 외부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59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행동력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둘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사람들이, 운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셋째, 변화를 거부합니다.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 이미 늦었어.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자기 연민은 편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당신은 불쌍한 피해자로 머물면 된다. 그러나 그 편안함의 대가는 평생의 정체다. 62세 남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운이 없었어. 경제 상황이 나빠서, 파트너가 배신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나는 피해자야. 그는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돌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나는 지금 힘들다. 나 자신을 돌봐야겠다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반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자기 연민의 함정은 이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위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한 여성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정말 불쌍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에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불평만 들어야 하나? 자기 연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단호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자기 연민은 치유가 아니라 마비다.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피해자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후자는 당신을 감옥에 가둡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구분하세요. 그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찾지 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그리고 의존은 파괴로 끝난다.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그녀는 1년 동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 집착한다고 느꼈고 그녀는 그가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관계는 파괴적으로 끝났고 그녀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관계의 비극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채워주는 공허함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60세 남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이혼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급하게 재혼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함께할 사람이 생겼어. 그러나 1년 만에 또다시 이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의존의 결정적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입니다. 의존은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의존은 강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의 속임수다. 인간은 사랑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욕망, 의존,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시작한 관계들을 보세요. 그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목적이 외로움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 관계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고 더 요구하고 결국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한 남성은 외로움에 급하게 사귄 여자친구에게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마. 나 혼자 두지 마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담을 느꼈고 결국 떠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먼저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라.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어라. 그런 다음 사랑을 찾아라. 그때의 사랑은 진짜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연애론, 외로움에서 시작된 사랑의 종말.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 냉정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인간의 연애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의 통찰은 불편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의 속임수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사랑의 뒤에는 종족을 보존하려는 생물학적 욕망이 숨어 있다.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포장할 뿐이다. 이것이 외로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외로움에서 시작된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57세 남성은 이혼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데이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급하게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중 한 여성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외롭지 않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거야.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안 맞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필요로 한 거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이유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기반이 사랑이 아니라 필요이기 때문이다. 필요는 충족되면 사라지고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54세 여성은 외로움에 급하게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재혼 1년 만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결혼했어. 외롭지 않으려고, 혼자 늙는 게 두려워서. 이제 그녀는 더 큰 불행 속에 있습니다. 이혼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외로움의 회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풍요로움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반면 외로움의 회피는 결핍에서 나옵니다.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필요해.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결핍에서 시작된 사랑은 집착이 된다. 당신은 상대를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상대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60세 남성은 외로움에 만난 여자친구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녀가 친구를 만나면 질투했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그녀의 SNS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야. 절대 떠나게 둘 수 없어. 결국 그녀는 질식할 것 같아서 떠났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사랑의 종말은 예측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점차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보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어라.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라. 그런 다음, 그리고 오직 그런 다음에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말 많아지는 순간 인생은 가벼워진다. 외로울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주기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가벼워진다. 깊이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말은 그 깊이를 앗아간다. 5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처, 불행, 외로움.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만나면 그 이야기만 들어야 하잖아. 외로울수록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하면 시원해질 거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감정을 토해내면 왜 더 공허한가?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감정은 형태를 잃고 공기 속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는 것은 더 큰 공허함 뿐이다. 61세 남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외로운 밤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전화를 끊고 나면 잠시 후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말이 많아지면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타인의 반응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공감해줄까? 위로해줄까? 나를 이해해줄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이다. 그들은 타인의 눈과 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침묵이 주는 힘과 깊이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울 때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외로움을 느끼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이 덜 무섭더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침묵 철학은 이렇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 속에서.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내 외로움을 토해내고 싶은가? 만약 후자라면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침묵 철학. 쇼펜하우어 자신이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을 피했고 무의미한 대화를 경멸했습니다. 그의 침묵 철학은 단순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깊이를 얻었고 통찰을 얻었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습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혼자 침묵했고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혼자 보냈고 간디는 매주 침묵의 날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만 진실을 들을 수 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소음만 있을 뿐 진실은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62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으로 긴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의무의 목소리만 들어왔는데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침묵이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인식. 말을 멈추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둘째, 감정 조절. 침묵 속에서 감정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 말이 없으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말은 마음을 흩뜨린다. 생각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을 모은다. 하나의 중심으로. 55세 여성은 침묵을 수행처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화해했고 외로움과 친구가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주는 깊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도망치며 산다. 위대한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침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말이 많은 데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당신도 시도해 보세요. 오늘 밤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으세요. 그 침묵이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바쁘게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하며 외로움이 찾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실을 말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감정이다. 어떻게 외로움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외로움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식은 이렇다. 외로움은 당신에게서 모든 거짓을 벗긴다. 더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과 마주한다. 59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처음으로 긴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사람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연약한 자신, 상처받은 자신,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 그리고 그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저 나야.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깊이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산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봅시다. 니체는 병약한 몸으로 홀로 알프스를 방랑했고,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엄격한 일과를 지키며 혼자 살았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대부분의 시간을 고독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54세 여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는 이혼 후 2년 동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은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 혼자 있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외로움을 온전히 느끼겠어. 피하지 않겠어. 그 2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당신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얻는 것.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견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독이 선물하는 깊이와 통찰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은 표면이 아닌 본질을 봅니다.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공허함을, 바쁜 일상 뒤에 숨은 도피를 봅니다. 63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간의 외로움을 견뎌낸 후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워했던 사람들 마이너스 항상 바쁘고 친구도 많고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이제 그는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봅니다. 저 사람들도 사실은 외로움을 피하고 있구나. 혼자 있지 못해서 저렇게 바쁘게 사는 거구나. 둘째, 인생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평가에.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최악을 경험했고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무적이 된다. 더 이상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 55세 여성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뎌낸 후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 썼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나야.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삽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외로움을 견딘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만이 이 자유를 얻는다. 60세 남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창회에 가면 항상 긴장했어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줘야 할 것 같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나니까요. 넷째, 진정한 평화는 혼자일 때 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평화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견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로움이 이것입니다. 외부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풍요로움. 이것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 안에 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8세 여성은 말합니다. 지금 나는 혼자 살아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해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평화로워요. 이 평화는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이 외로움을 견딘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깊이, 중심, 자유, 평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그 대가는 비싸지만 그 선물은 그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일 때 온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성공 속에서, 인정 속에서.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일 때 온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법.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부의 것들은 당신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과 평화를 이룬 사람만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안다. 56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바깥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좋은 남편, 성공한 자녀, 넓은 집, 좋은 차.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혼자만의 산책.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늘 다른 것을 쫓아다니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못 봤죠. 혼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소음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침묵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침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음 속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60세 남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긴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나는 생각해요. 인생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알아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외로움을 받아들여라. 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저 받아들여라. 나는 지금 외롭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둘째, 혼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라.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산책, 명상. 무엇이든 당신을 내면으로 인도하는 활동. 셋째, 자신과 대화하라. 일기를 쓰거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누구인가? 넷째, 서두르지 마라.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1달, 6개월, 1년. 인내심을 가져라. 5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었고, 누군가를 그리워했고, 이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이 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외로움이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은 무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일 때 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이 평생 찾던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외로운 밤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충고.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충고를 들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외로움 속에서 타인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둘, 외로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 결정은 10중 8구 후회로 끝납니다. 셋, 무언가에 중독되지 마세요. 술, 쇼핑, 드라마, SNS. 그것들은 일시적 도피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넷,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섯, 사랑을 찾지 마세요. 외로움에서 시작된 사랑은 의존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섯,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침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일곱,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견디세요.
그 너머에 성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 이것들이 당신을 지킵니다. 이 시간을 건너는 지혜.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처럼 왔다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단지 무너지지만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도 밤을 견디고 있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새겨 들으세요. 인간은 고독을 견딜 수 없기에 사회를 이룬다. 그러나 사회는 견딜 수 없기에 다시 고독을 찾는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을 유지하고 혼자 있을 때도 평화를 느끼는 사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외롭다면 기억하세요. 이 외로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견디세요. 조금 더 견디세요. 밤은 깊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밤을 견뎌낸 당신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사람.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외로운 밤에 자신을 지키십시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 안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외로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을 함께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